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말까지 망설이고 망설이다 드디어 사연을 보내게 된 새내기 사연자입니다. 저는 현재 돌싱이 되어 인생을 다시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그 자식은 거의 아수라 백작처럼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나와 결혼했었어요. 영화 기생충을 아시나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놈이 그랬어요. 자신만의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었던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그 인간이 이혼하게 된 모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지루할까봐 실례했어요. 그렇게 좋아서 수정한 얼굴만 보면 기절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좋아서 데이트하고 있지만 헤어질 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 결혼하려는 건 아니라고 해도 너와의 시간을 끝낼 때마다 마음이 아파. 내게는 시간이 소중한 사람이야. 수정이와 보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어. 닭살을 너무 긁어서 다 이렇게 생겼다면 내 말이 맞아. 정말 지겨워져서 너희가 닭살을 계속 떼는 걸 보는 게 싫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맞설 것 같아. 주변 지인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내게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 사람은 예비 신랑으로 선발됐고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지극히 진심으로 내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아빠는 그 남자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 대해 의상을 품고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가 착하다고 말하는데 내 아버지만 그의 눈빛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그의 눈빛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결혼을 허락했지만 남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의 눈빛을 통해 알게 모르게 나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거네, 알겠네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제 우리 집 가족이 되셨으니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 마세요. 응이 그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친부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저 속상해할 텐데요. 다른 사람들도 남편을 보면서 사람 같아 보인다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남자를 만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직 한 분, 저희 친부만이 당신의 사위인 저희 남편을 곱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결혼 직후에는 저도 아버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뿐이죠. 그렇게 분명히 남편을 무시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우리 집 좀 그만 오라고 그랬더니 그놈은 속도 없냐고. 그렇게 싫다고 밀어놨는데 왜 자꾸 내게 와서 친한 척을 하는 건지? 나한테 와서 친한 척을 하는 건지? 나만, 참 아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도 그렇고 내 친한 친구들까지 죄다 장서방 보고서. 저런 사람 없다고 들었는데 왜 아빠만 자꾸 그래? 그러면 애초에 결혼을 허락하지 말았어야지. 장서방이 아빠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긴장을 하는 줄 알아? 좀 잘해보려고 살갑게 그려도 아빠는 쌩하기만 하고. 친정아버지는 참 희한한 정도로 한결같이 저희 남편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속을 알 수 없는 거 같은 게 그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 아빠의 하나뿐인 자식인 제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허락하신 거죠. 저도 알았어요. 그래도 이왕에 결혼까지 한 거 잘 지내면 좋겠다. 좀 좋겠다고 특히 저를 공주처럼 모셨던 우리 남편은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아빠는 늘 밀어내기만 하셨지만 우리 아빠처럼 남편도 지치신 건지 어느 날은 술이 제대로 떡이 되어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되었죠. 아, 장인 어른,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장인님은 제가 4년 제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요? 아, 저기 가장님 밖에 나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찾아오셨는데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아니,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왜 이곳에 오셨나요?
장인님은 좀 나와보세요. 할 말이 많으니 좀 나오세요. 세상에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혼란이었습니다. 들려오길래 그냥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했어요. 그 주변은 다 공장이나 농가인데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정말이건지 직원의 말대로 사무실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 중이었지만 급하게 달려가 보니 역시나 정말로 남편이 공장 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그러던 중 술이 떡이 되어서는 안 될 일로 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남편이 나타나서 놀랐습니다. 그것도 술이 떡이 된 채로 온 것인데 이렇게 상황이 가관이었습니다. 겉옷으로 제 점퍼를 입은 채로 나타나서 거의 크롭티처럼 입고 나타났어요. 그랬어요. 정말. 아찔했지만 그래도 돌아왔어요. 오빠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오늘은 회사에 안 갔어요. 어머니야, 우리 예쁜 아들이랍니다. 오늘 오빠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는 우리 장인어른의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저는 장인어른과 진짜 제대로 대화를 나눠봐야겠어요. 장인어른, 좀 나와주십시오. 예술이 아니라 미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오빠가 또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정말 어머머, 취해 비틀비틀하며 제 친정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며 걷다가 혼자 넘어져서 제 친정아버지의 공장에 구비되어 있는 비료통에 그대로 빠졌어요. 그 광경을 보고 급하게 남편에게 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의 몸무게 때문에 터져버린 그 비료통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노프, 저스트 키딩. 눈을 질끈 감고 하하하하. 그때 나는 말할 말이 있어서 정신이 맨 똑똑할 때 제대로 돌아와서 대화를 해도 부족할 것이다. 판이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정신이 안 차려 아버지. 오빠께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이나 봐. 난 챙겨서 집으로 보내줄 거야. 너는 시끄러워서 일어나야 해. 일어나지 어디에서. 초대야동, 언제 챙겨서 나온 것인지. 우리 친정아버지는 공장 청소를 할 때 쓰는 강력한 물호스를 그대로 들고 나와서 비료 포대에 엎어져 해롱해롱 거리고 있는 내 남편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셨어요.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고함과 물대포 소리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온몸이 젖은 채로 일어나 막심하게 울던 남편은 우리 친정아버지에게 무릎을 털썩 꿇고 있었으니 하염없이 빌었어요. 장인님이요, 좀 예쁘게 여기 시작했어요. 주십시오.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에 대해 잘해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할 거야? 지금 회사 직원들 다 보이는 앞에서 나 망신 주겠어요. 이거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좀 저를 예뻐해 주십시오.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유를 좀 주십시오. 피하세요. 그만의 남편은 제 망령에도 불구하고 친정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저 좀 예쁘게 해주십시오.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말을 하다가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정아버지도 결국 그렇게 단단했던 롱성일 후 알고 계셨죠. 말이죠. 제 남편은 아빠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혼모로 혼자 남편을 키우셨고 남편은 그런 성장 환경 때문인지 우리 친정아버지로부터 더욱 더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 울고 일어나서 씻고 해장국이라도 먹자. 아이야, 뭐하니? 급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직원들이 민망해하며 안 씻고 있네. 빨리 일어나서 저쪽 샤워장으로 가서 씻고 대충 옷 갈아입고 나와. 네, 우리 노은, 금방 다녀올게. 결국 그날을 통해 친정아버지께서 제 신랑을 향해 꽁꽁 감춰두셨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게는 지금까지도 후회가 남아있어요.
그날 친정아버지가 제 남편이었던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신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겠죠. 못한 것이 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신 것이 다 맞았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아버지와 남편이 가까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가까워지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신혼 초의 대혼 동안의 고비를 넘긴 후 친정아버지와 남편은 비로소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의 화목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병원에 가야 한다 해도 그때와 똑같이 자꾸 끌고 가서 건강검진을 시키곤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아버지처럼 마음을 썼어요. 하지 말고 지금 그런 농담이 나와요. 아빠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요? 엄마는 어떻게 살고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살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빠가 너의 할머니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이디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엄마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예요. 에헤이, 울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딸내미 가족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친정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련으로 나타났죠. 소리나 소문 없이 다가온 병이 우리 아버지를 순식간에 가져가 버렸어요. 어쩌면 증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악질병이 있나 봐. 증상을 느껴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요. 아버지와 함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보내는 것이 유일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았어요.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가셨고 가장 안쓰럽게도 그리하여 저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고 엄마는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엄마가 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쓸 필요가 없지만 장모님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모시며 살자고요. 장모님만 둘을 모셔서 함께 생활합시다. 혼자 계시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은 엄마를 모시고 살자며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런 제안은 정말 감사했어요. 아빠라고 설령 다 큰 어른이 되었다 해도 제 아버지와 엄마를 모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네요. 살다 보면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은데 더군다나 장모님이 우리 친정엄마를 맞이하고 함께 살자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남편을 보며 그저 고맙고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와 함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엄마 혼자 큰 집에서 지내게 하는 건 마음이 안 좋았죠. 여기 집을 정리하거나 세를 주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자고 하며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엄마, 어때요? 저는 그래도 엄마와 함께 사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줄 줄 알았거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옆에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대답은 저의 기대와 다른 것이었어요. 아유, 싫어. 잘 아리. 엄마는 너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할 거야. 근처로 이사 오는 게나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방식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지 말고 함께 살자고 해야지.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으니까 장모님 혼자 지내시게 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을 받아들일게요.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준 것에 정말 고마워. 아이 나도 내 삶이 있고 또한 너희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니까 거기에 따르기로 해. 그냥 가까이에서 지내는 것으로 할게. 엄마의 계속되는 권유 끝에 결국 우리 부부도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했네요. 불편하고 싫다는 친정엄마를 위해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억지로 집에 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우리 부부가 신혼집에 이사한 후 자주 찾아와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서서히 엄마가 그리는 것이에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일상에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죠.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결혼한 후에도 평온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무릎을 꿇었어요. 뭐야? 왜 그래?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에서 해고될 것 같아.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우리 팀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더라고. 내가 정말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당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남편은 말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기네 팀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그게 사실화된 것 같다며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남편을 사랑해서 그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에요. 내 남편은 나에게 힘이 될 것을 미리 말해주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남편이 안타까우며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일어서게 하고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이 어떻게 되려 그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회사 경영진이란 사람들은 경영 잘 못해서 좋은 인재를 놓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능력 있는 직원들을 잘라내는 거 아닌가요? 여보,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오. 당신이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당신은 능력자니까. 하지만 하며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듣고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그러는 모습을 보더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해요.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준다고 그래? 우리 신혼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야겠다고 안 그래? 그래도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도 되고 장점도 많다더라고 해요. 저는 남편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입이 적혀지고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절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인간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나 당신한테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러니까 너무 풀이 죽어 있지 말라고 알겠어? 엄마한테도 이야기해보자. 남편한테 공동명의로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회사를 이어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 저희 세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자신을 깎아내리니 이건 뭐 괜한 말을 꺼내는 건가 싶었어요. 꽤 오랫동안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깊은 고민의 끝은 이러했어요. 공동명의 하지 말자.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다면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한 거긴 했어. 공동명의 하지 말고 당신 명의로 바꾸자. 우리가 남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는 혼자 남으셨지만 저에게 함께 살자고 말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힘들 때는 혼자서 버티지 말라는 법칙이 있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신혼집의 소유권을 남편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가 금방 제 손을 잡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편이 정말 고마워라며 반복해서 말해주었어요. 그가 나를 믿어주고 함께 가기로 한 것에 정말 감사했단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 제가 잘할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날 붙잡고 정신을 차려주세요 라고 부탁하겠어요.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저와 친정엄마가 갑자기 친정아버지를 잃어 힘들 때 남편이 옆에서 엄마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저도 남편을 지켜주며 우리가 한 해 두 해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쌓여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인간이 어떤 음모를 꾸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 우리 이혼하자는 그것만 제가 작성해 두었고 당신이 작성만 해주면 돼요. 명예 이전을 하고 몇 개월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말을 맞아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 당연히 남편에게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을 한다는 게 갑자기 왜 이러니? 나한테 지금 뭐 몰래 카메라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장난은 아니잖아.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이혼을 농담으로 하겠어? 아, 나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이혼하자는 거니까?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저한테 이혼을 이야기 꺼내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나 차가웠고 너무나 무딘 것 같았지만 모습에 저는 당황해서 따로 물었죠. 남편은 계속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묻는 저를 보며 질려버렸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무슨 소리를 하기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집 내놨으니까 나가라고. 그리고 이윤. 그래, 이윤. 한번 들어보자. 뭔데 당신, 만나는 여자 생긴 거니 그런 거냐고 생각을 해도 그런 싸구려 생각을 하냐. 아, 나는 원래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남겨준 공장도 있겠다. 너희 엄마가 갖고 있는 집도 있겠다. 나한테 이 집 하나 넘겨주고 갈라서는 건데 그게 아쉬운 건 아닐 거야? 아니야. 안 그래? 남편 놈이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는 말을 듣고 있잖아. 자식이 지금 나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혔어.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있는 게 답답했던 건지 병 떨어지게 해주겠다고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는데. 아, 내가 회사 구조 조정 당할 것 같다고 했던 것도 너한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던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내가 의도해서 한 것이야.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소개해 달라고 했겠어? 남편의 저 말에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우리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남편과 나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 주선자 친구가 알아서 저희 둘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편이 일부러 주선자 친구한테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콕 집어서 소개해 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가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애초부터 흙수저로 살아온 나 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벌 기회가 없더라. 그래서 애초에 금수저로 태어난 너를 잡은 거지와. 그러나 너의 아버지는 정말 깐깐한 편이 아닐까 싶어. 넌 지금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만약 그게 맞다면 처음부터 그걸 일부러 하는 거 아니겠어? 당연한 일 아니냐. 아, 그래도 그 노인회에서 술을 마시고 연기를 좀 하니까 금세 풀리더라고. 너도 너희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내게 집 10자네 명의 이야기를 해주고 나는 그 집을 가져가면서 투자도 좀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이혼하자고 내가 젊은 나이에 너 같은 른발이랑 살고 싶겠냐? 아, 나도 창피한 건 알아. 너랑 다니는 동안 사람들이 계속 보는 것도 공격이었고 태어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야. 다녀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니까. 대형 화물 트럭에 치이게 되어서 사건이었지만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했어. 하반신. 마비로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던 상황에서 오른쪽 다리의 신경과 근육을 손상 입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제 장애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남자를 만남에 감사했어요. 자신만 알고 있었지만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그 감사한 사람과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결혼의 확신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소름이 끼쳤어요. 아야야, 내 말을 이해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 다리 때문에 결혼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 때문에 한번 결혼해보기도 했잖아. 너 지금 말할 건 다 했어. 좋은 경험이었어. 내가 생각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처럼 인간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그 좋은 인간이었으면 좋은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 않느냐? 속으로 알지. 그렇다. 너도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마음이 편하겠지? 나도 내 덕분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으니 서로 빛나는 경험했다고 살자. 청결하게 이혼하자고 말하는 건데 내가 너에게 봉사한 만큼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너 애초에 내게 고마워하며 이명을 옮겨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 남편이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달할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놈에게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도 그때 선하게만 생각하고는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눈물조차도 싫어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어금니를 철저히 꼭 물고 참았어요. 그런 녀석한테는 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오해 받기 싫었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녀석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녀석은 제 뒤에서 이혼하자고 말을 내뱉었지만 너무도 신이 나서 그런 말이에요. 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 다른 재산까지 주겠다며 이혼하지 말자고 설득하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나이가 어리면서 발단 하나만 걸쳐 찾아올 여자는 내게 혼을 내기 어려워. 와이프라고 데리고 다니기 싫다고 하니까 이 집안 충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붙잡아 차라리 염라 대양 붙잡고 같이 불지옥으로 뛰어들면 더 낫겠지? 나도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너에게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려는 거야? 이건 내 은행 거래 정보네.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라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한 건지 눈으로 직접 보라고 가져온 거잖아. 나는 안방으로 들어간 이유는 등기부 등본을 챙겨 나오기 위해서였어. 내 등기부 등본과 은행 거래 내역은 그놈의 자신만만했던 얼굴을 찌그러뜨리는데 아주 적합한 무기였지만 말이야. 그리고 예상한 대로 그 서류를 받아본 남편 놈의 얼굴은 서서히 아주 빠르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서류를 가지고 갔다. 그러더니 잠시 후 남편이 드는 등기부 등본과 내 은행 거래 내역을 보고 있는 것을 멈추고 내 앞에서 석고 대지라고 하는 것처럼 살려달라며 싹싹 빌기를 시작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안 돼. 내가 언제 명의만 받는다고 했지? 이런 것까지 받는다고는 안 했잖아. 나 이건 못해.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나 좀 살려주라. 남편이 왜 그랬냐고? 그 이유야 아주 간단했지만 이 신이 나서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도장에 찍어댄 덕에 나타난 결과였어. 내가 명예 이전하는데 눈이 멀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다 도장 찍은 거. 그게 이거야 말. 나한테 봉사활동해주는? 그래, 이 집을 사느라 대출금까지 갚아주겠다고 했거든. 고맙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해봤어. 집은 한두 채인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대출금을 갚아오는 방식처럼 그냥 갚으면 안 될까? 나한테 이자도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실제로는 우리 부부의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혼자 구입한 집이었어. 정확히 말하자면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봐서 주체의 집을 처분하고 그런데 한 채가 남아서 이자를 내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살았던 집이지.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구입한 건 아니었어. 그것이었지요. 그러나 여기서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남편은 그 명의를 자신이 받아간 것이었어요. 출근하기 전까지 모두 갚겠다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답니다. 말이죠.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나한테 그 서류 작성하도록 한 거야? 그러한 거야. Y가 말해보았죠. 이거 아주 나쁜 년이네. 야, 내가 한 주씩 꽃뱀지 거리랑 다르게 뭐야. 순진한 남자가 한 채 진명이를 준다고 해놓고서 빚까지 떠날 것만 같게 하고 짝는 남편은 얼굴에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렸어요. 그놈도 그렇게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있는 내 모습을 처음 봐서 뺨을 맞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눈만 멀뚱멀뚱 뜬 채로 나를 바라보곤 했어요. 저는 그놈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나? 어디서 나를 너랑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너를 뺨치는 거냐? 저 은행 거래 내역을 못 봤어. 서류만 그렇게. 내가 했던 것은 서류 작성을 위해 계속 찍었던 것이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야. 일 처리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 나는 너가 이해하겠다고 생각했고 꽃뱀들도 돈 벌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행동할 거야? 너 같은 놈한테 뭘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물론 그렇게 하면 이혼 후에도 내가 찍기만 하면 돼. 그러면 문제 없을 거야. 나는 그냥 서류 작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야. 집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난 꾸준히 낸 거였어. 서류를 빠르게 정리하려면 내가 선택한 방법이었고 그렇게 해두고서 은행 이자를 나 혼자 내고 있었지. 상대방은 자기가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게 뭔지 모르고 뭐 한 건지도 몰라서 내가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집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여 나와 이혼하자고 덤벼든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불량방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대출금이 왜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익어 갔잖아. 너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아니야. 왜 나한테 대출금까지 얘기 안 한 건데? 미영아, 나 회사까지 간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정신 나가니까 당장 자기한테 집이 생겼다는 것에 눈이 뒤집혀서 회사도 그만뒀던 거 있잖아. 수십억 원대의 신혼집을 담보로 치르고 사업을 해보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혼자서 설레발 치면서 일을 다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는 제 탓이라며 발동동 우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발등에 불 떴다는 거 정말 말이 맞지? 지금 너도 참 대단한 인간이다. 어쩌면 그렇게 대책 없이 살았어. 회사를 그만두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합니다. 담보대출도 융자가 적당히 있어야 나오하는 거지요. 너는 무엇을 할 건가요? 이 집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밖에 안 굴러가는데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사어 웃기고 있습니다. 진짜 집 이전을 하는 게 어린아이들 사탕을 쥐어주는 것도 아닌데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은 채깨다시 신혼집에 대한 명의를 가져가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쐐기를 박았어요. 이미 내가 가겠다고 한 거 왜 가져오겠냐고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너는 정말 이런 거야? 정말 이럴 거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반병신인 너에게 웨딩드레스 입어보게 하고 남들 앞에서 너를 보면서 오라 해주면서 너인하 되게 해주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줬는데 나에게 이럴 거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복수가 여기까지가 최선인가? 반병신이야. 라리, 내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다리 쩔딱이인 내가 더 낫지. 너는 인간 자체가 안 된 건데. 너보다는 나 같은 인간이 더 나은 게 아닐 테다. 저거 말하는 싸가지 보셨지요? 반병신. 참내. 그 인간이 자기 혼자 분해하지 못해 이기려 바라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로 한심스럽고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저를 어떻게 하여 다정해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딱 알았어요. 결혼한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사가 아니라 단지 쓰레기 그 자체였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 쓰레기 같은 놈은 자존심도 없는 것인지 어린아이처럼 제게 계속 매달리며 자기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제게 다시 가져가 달라고 했어요.
집요하게 매달리는 그 인간을 떨어내며 제가 말했죠. 여기서 그만 끝내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말대로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여태껏 내가 이제 찍고 있었던 건데 내가 이렇게 인간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찍었을 거야.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대출까지 가져간다니까 너무 고맙네. 고마워. 이건 진심이야. 그래, 절름발이랑 사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한테 봉사해줘서 고맙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안 돼, 자기야.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짐을 왜 싸는데 다시 좀 이야기해줘. 혹은 그녀가 그 집, 이제는 제 집이 된 곳에서 챙겨 나온 후 몇 분 전까지 이혼하자던 태도와는 다르게 절실하게 저에게 매달리며 붙잡았지만 이미 늦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나와서 이혼 과정에 들어가야 했죠. 결혼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하는 일은 하는 게지만 할 일은 또 해야겠지 않겠어요. 그 인간이 이혼을 다시 생각해달라는 연락을 무시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도 고용했고요. 대표님, 저가 도와드릴게요. 자, 무거운 물건은 제가 옮겨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표님께서 왜 이런 걸 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네, 아니요. 이게 뭐가 별거입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일을 다 혼자 하셨어요. 괜찮으니까 가서 성훈 씨는 성훈 씨의 일을 하세요. 각자 일을 각자가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주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회사에 들어온 신입은 참 싹싹한 친구였어요. 이따금과 정도로 친절해서 부담스러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입 직원 역시 제 남편과 관련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 남편놈,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은 이혼 과정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녹음되고 있는 걸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랑만 말하면 그쪽들 돈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살짝 이상한 것 같았다고 느낄 때부터는 저인 나에게 바로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된다는 돈도 좀 안 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남편과 약속한 것은 다른 여자를 위해 내 솜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안에 사모님께 좀 더 친근하게 대해 달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그런 일을 처리했었죠. 그 신입 직원은 남편이 손질을 한 사람으로 확실했고 공장 직원 중에서도 신입 직원이 흡연 장소에서 남편과 제 이야기를 하며 전화통화한 것을 들었어요. 그때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신입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녹화기를 켜놓은 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신입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불법으로 수행한 거 여기기도 한 거네요. 이거 불법인 거 알아요. 멀쩡한 사람을 바람 피우는 불륜녀로 몰아가서 위자료를 내라고 만들려고 하는 거였던 거죠. 그 사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이 근처에 있겠네요? 오라고 그래요? 당장 여기 와서 나한테 있는 그대로 다 말하라고 해요.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개인 회사 신입으로 입사하게 하고 저에게 괜히 추근독거리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사진으로 아직 남기려 했다니. 결론적으로 남편은 이혼하게 되는 이유를 제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몰아가려 했던 거잖아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벌어진 외도에 대한 혹독한 신의 성역을 받고 그 망할 놈의 위자료를 주던 단순한 상황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정말 몸 전체에 온몸에 소름이 끊임없이 돋았어요. 최종적으로 남편이 저에게 심어둔 2명의 가담자를 모두 잡아내고 청문회에서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자백을 거두었어요.
그 결과로서 실제 위자료를 낸 것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너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아냈길래? 또 무슨 짓을 해왔길래 그들이 나를 등쳐했냐고. 편으로부터 야구하는 거야? 아이고, 너무 양아치 같은 녀석들과 일하는 건 안 된다던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지 않고 너 정말 웃기다. 너가 양아치라는 건가? 내 주변에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 나도. 너랑 똑같이 양아치 짓을 했어서 그 애들이 나한테 바로 붙어왔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아르바이트생 2명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벌을 주는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신고한 뒤 남편이 제게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을 시켰는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도록 만들었어요. 선택하라고 한 거죠. 녹음기를 가져와서 제 손에 수갑을 채우거나 돈을 받을지 정할 것이라고 하고 또한 남편 밑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자백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혼 재판 당일 우리 부부의 이혼을 판결하는 판사도 어이가 없어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결혼해서 함께 삶을 살아온 아내에게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할까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지요. 지금까지 명예 이전을 받은 집에 대한 대출 채무 상황을 보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남편과의 앞날이 걱정이었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명의를 받은 그 집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언급했지요. 내가 낸 대출금은 많지 않은 편이었고 꾸준히 상환했습니다. 더구나 집값이 하락하여 집을 팔아도 손해일 것이며 대출금 상환 또한 손해일 것입니다. 법정 절차를 모두 거친 끝에 그의 현실을 깨닫게 됐는지 다시 제게 매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미쳤었나 봐. 돈 때문에 너에게 많이 억울한 짓을 했었지. 회사 업무도 그랬고 제 정신이 좀 나갔던 것 같아.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 그래, 너 진짜 그런 것 같다. 내가 그때 나에게 한 말이랑 전혀 다른 말에 지금 말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네. 너 그때 나에게 그랬어. 회사 구조 조정 같은 것도 없었고 우리 만나기 시작한 것부터 모든 게 다 내 의도대로 끌고 온 일이라고. 그때는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다니. 내가 자기랑 이혼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이혼 도장까지 다 찍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정신이 제대로 들더라고. 나 당신에게 내가 상처 준 거 그거 죽는 그날까지 다 갚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그놈은 졸지의 대출금, 그리고 위자료까지 제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현실 자각하고는 자존심도 모고 다 내팽개쳐진 채 그렇게 였어요. 말이 주워 담을 수가 있는 건가요? 한번 말을 내뱉었으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당연히 저는 매달리는 그놈한테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섰어요. 그 뒤에도 그 자식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전화로, 문자로, 아우 심지어는 찾아와서까지 했죠.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자기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다. 다시 잘해보자 그 말뿐이었죠. 결국에 그 인간 자기 풀에 지쳐나가 떨어지고 그 뒤로 그놈은 지금도 제게 위자료를 다달이 나누어 보내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인에게 아주 걸맞는 결말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식과 이혼하였고 다음 달이면 그 위자료 받는 마지막 달이라네요. 얼마나 수심한지 모르겠어요. 위자료의 마지막 금액까지 받게 되면 그 인간과 정말 끝이겠죠. 그날에는 어떤 말을 하는지 잘 기억해뒀다가 그 후기도 조만간 사연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